시아버지를 찾아 헤맨 지가 벌써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오늘도 저는 시아버지를 찾는다는 새 현수막을 걸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낡아서 끈이 떨어진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고 구청에 신고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1년 전 시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건 모두 제 탓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휠체어까지 타고 계신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했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셨고 풍까지 맞아서 거의 반신불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완전 누워서 생활하신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잘 걸으실 수 없었고 집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움직이셨어요. 병원에 갈 때나 잠깐 산책을 할 때는 어김없이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먹고 입고 씻는 모든 것도 혼자서는 어려우셨고요. 저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이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대놓고 시아버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그 저 식충이 아직도 안 죽었네. 귀신은 뭐하는가 몰라. 저런 식충이 안 잡아가고. 그러게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니 어머니하고 아가씨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뭐야? 아주 효분하셨네. 효분하셨어. 정말 인간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정말 보자보자니까. 시어머니는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역성만 들면 언제나 모든 화살은 제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을 열어보고 아직도 안 죽었다며 밥도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노골적으로 구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반기를 들었고 이 끝도 없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아가, 좀 답답하구나. 잠시 공원에 산책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죽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우시면 그러실까 싶어서 퇴근하는 길에 시댁에 들러 시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해가 진 저녁이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볍게 조깅하는 사람들이 오갈 뿐 조용했어요. 전 말없이 휠체어를 밀었고 시아버지도 말없이 허공 어딘가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탈하고 허무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근처 편의점에서 마실 것을 사러 갔습니다.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좀 걸렸지만 금방이라는 생각에 음료수를 사들고 왔더니 시아버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벤치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과 오늘 일은 저도 모르는 걸로 하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하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공원 곳곳을 찾아보고 큰 도로까지 나가보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휠체어를 탄 어르신을 못 봤냐고 물어보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시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저녁인데다가 하필 시아버지가 계시던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자 경찰 담당자는 단순 가출인지 의도적인 가출인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가출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이 납치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알터니가 다 빠지는 것 같네.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사라지셨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걱정은 무슨 걱정. 그 양반이 돈이 있어서 누가 납치를 했겠냐? 몸이 멀쩡해서 바람이 났겠냐?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네 아버지 팔자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누가 말려.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살 비비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쩜 저렇게 독하고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처럼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돈을 안 벌어다 준 적도 없고 전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 더 이상 시댁에 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고 난 뒤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 다잡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지고 나니 전 정말 사는 게 고단하고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찾는 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복지시설 위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발견이 되었다면 분명 경찰에 연락이 왔을 것이고 연락이 안 왔다고 해도 보호시설 같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신 건지 만약 시아버지가 잘못되셨다면 전 평생 자책감에 빠져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가자고 했을까 눈물만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너 시간 왔다가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제가 올 때까지는 혼자 방에서 멍하니 누워 계셔야 했으니까 어디든 가고 싶으셨겠죠. 그렇다고 갈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다른 강력 사건들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시아버지 실종 사건은 아예 조사조차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하면 매일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버지를 찾는다는 낡은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 현수막을 걸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왔을 때쯤 뒤에서 빵빵하는 클락슨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흰색 벤츠차 한 대가 다가와서 제 옆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곧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너무나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리시는데 몸도 거의 회복된 듯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걸어오시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자경아, 그렇게 부르시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오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난 뒤 시댁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몰랐던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은 정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니 여전히 전 믿기지 않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제가 시아버지를 알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무역회사의 경리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땐 월말이 되어 직원들 월급을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기업 같은 데서는 계좌로 월급을 넣기도 했지만 우리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또 사장님이 매월 말일마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직접 월급 봉투를 건네는 것이 회사의 오랜 관행처럼 내려와서 여전히 봉투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일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격리 담당이었던 저와 선배는 함께 현금을 찾으러 거래 은행을 갔습니다. 직원들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 지급액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일일이 현금을 계산하고 몇십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제 업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갑자기 경리부 선배가 맹장수술로 일주일 동안 못 나오는 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그달 월급 지급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혼자 하는 건 처음이고 돈을 간수해야 하는 일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현금을 찾아두기 위해서 거래은행을 갔는데 그날따라 현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떨어져 있던 다른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현금을 찾아들고 버스를 타면 아무래도 소매치기 당할까 걱정되어서 택시를 탔는데 아주 친절한 운전기사님을 만나서 무사히 회사까지 왔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혼자 야근을 하면서 월급 봉투에 직원들 이름을 쓰고 그달 지급액을 일일이 계산해서 넣은 뒤 퇴근을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의 월급 봉투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사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고작해야 경비 아저씨가 밤새 순찰하는 정도였는데 언젠가 캐비넷에 보관했던 월급을 도둑 맞는 바람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경리부 선배가 직접 집에 가지고 갔다가 월급날 들고 와서 지급을 해왔어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에다 현금이 든 월급 봉투를 넣고 역시 버스를 타면 위험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낮에 타고 왔던 그 택시였어요. 서울 바닥에서 하루에 2번이나 같은 택시를 타는 건 진짜 드문 일이라며 기사 아저씨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도 기사님 덕분에 잘 왔는데 밤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손님, 걱정 마세요. 그땐 집이 경기도 쪽이라 차가 막히지 않아도 30분, 40분 정도는 걸렸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낮에도 현금을 찾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졸음이 밀려와서 그렇게 잠깐 졸았지만 이내 깨어났고 집 근처에 도착했더군요. 기사님께 수고하시라는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돈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서고 심장이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미친 듯이 뛰어서 도로로 달려갔지만 이미 택시는 가고 없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도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오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번호도 모르고 택시회사 이름도 모르는 데다가 현금 가방이면 절대 못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가는 곳마다 CCTV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택시의 동선을 추적할 수도 없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낮에 제가 돈을 찾아서 회사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된 기사가 저녁 때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금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알고는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를 태웠다는 생각도 들고 그 기사가 알고 보니 엄청 무시무시한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겉으로 유쾌하고 친절한 척 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 때문에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 실수로 돈을 잃어버렸으니 당장 그 돈을 물어내야 할 판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도 없는데 이러다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엄마를 붙잡고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겁니다. 당장 가보니 택시기사분이 뒤늦게 뒷좌석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대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분을 온갖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했으니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제 회사도 안 잘리고 직원들 월급도 무사히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기사님께 별도로 인사를 하려고 연락처를 받아들고 갔어요. 그렇게 월급 분실 사건은 회사 사람들 모르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전 월급도 탔겠다. 택시기사님께 연락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덕분에 돈 가방도 찾고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세요. 꼭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절 마세요. 마음만 받겠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 찾아준 게 무슨 생명의 은인이고 식사 대접을 받을 일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렇게 전화해줘서 오히려 고마워요. 현금 가방을 보고 욕심이 안 생겼다면 인간으로서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찾아준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어요.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별거 아닌 일을 했다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전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분께 드릴 작은 선물과 택시 회사 동료 기사분들께 드릴 음료수를 사들고 그 회사로 찾아갔어요. 동료 기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계셨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다들 알게 되셨답니다. 알고 보니 기사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동양이셨고 잘 알지는 못해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인연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기사님이 우리 아버지와 연배도 비슷하셔서 남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기사님과 친하게 되었고 특히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전날 그분께 전화를 해서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서로 안부도 전하고 가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난 뒤 어느 날 아저씨가 밥이나 먹자고 해서 나간 자리에 웬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저씨의 아들이었죠. 항상 주변 머리 없어서 연애 한번 못한 아들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저씨는 절 지켜보면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고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서 아들과 몇 번 만나보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자경이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정인석이라고 합니다. 네? 정인석이요? 제가 알기로 아저씨는 김영철이신데 아드님하고 성이 다르네요. 그러자 인석 씨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인석 씨는 시아버지의 절친의 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형제가 없었고 절친이 형제이자 친구이자 부모 같았던 존재였대요. 특히 절친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는 시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친아들처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해주셨답니다. 절친과 시아버지는 정말 형제처럼 함께 자고 먹고 공부하면서 함께 명문대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하면서 같은 대기업에 다니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친형제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막역했고 실과 바늘처럼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두 사람은 함께 자취를 했고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야 서로 독립을 했대요. 절친이 먼저 결혼을 했고 아들 인석 씨를 낳은 몇 년 뒤에 시아버지도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일구었는데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언제나처럼 절친과 시아버지만 잘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만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때 그 비행기 사고는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절친을 잃었다는 충격에 빠졌고 깊은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대요. 사실 그 해외 출장은 원래 시아버지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하는 바람에 절친이 대신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절친이 자기 대신 죽고 말았다는 슬픔과 자신 때문에 절친의 아들이 고아가 됐다는 고통 속에서 시아버지는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친이 죽고 그의 아내까지 충격으로 사망을 했으니 절친의 아들에 대한 시아버지의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절친의 아들은 친조부님 집에서 자랐대요. 그분은 시아버지 학비를 지원해 주셨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어린 손자를 키우시면서 사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별세를 하시고 말았답니다. 친조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으니 이젠 정말 절친의 아들은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그 아들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요. 겨우 13살이었는데 혼자서 살지 못할 것이고 아들을 맡아줄 가까운 친척들도 없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고민 끝에 그 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사 반대를 했대요. 당신 진짜 그 애를 입양하면 나 당신 안 봐요. 이혼이에요. 시어머니는 엄포를 놓고 난리를 쳤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을 호적에 올리셨답니다. 그 일로 두 분은 매일같이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둘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8살이었답니다. 그리고 곧 IMF가 터지면서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을 맞았고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시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생활비와 딸 양육비도 벌어야 했고 또 입양한 아들도 길러야 했던 시아버지는 명문대와 대기업 경력으로 쉽게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죠. 오히려 화려한 경력이 장애가 되었대요. 그때 결심했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경력도 학력도 다 버리자. 오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자. 그렇게 시작한 일이 택시기사였답니다. 처음엔 서울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고 온갖 진상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비록 이혼은 했어도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의무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부모들의 불화 때문에 딸이 고통받는 것이 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가능한 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딸의 입학과 졸업식은 물론 생일도 빼놓은 적 없이 다 챙겼답니다. 하지만 딸은 친아들도 아닌 절친의 아들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에 늘 심통을 부렸고 결국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고 하도 떼를 쓰는 바람에 딸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재결합을 했답니다. 은지가 볼 때, 은지는 여동생이에요. 그 애가 볼 때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박탈감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전 몰랐어요. 아마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지만 나름 우리 가족에겐 상처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러는 일이라. 전 인석 씨와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하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에겐 남편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착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시누이에게 다 당해주고 살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신을 애지중지 길러주신 시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가족사를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인석 씨 생각과는 달리 제가 판단할 때는
인석 씨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저 그 사람 자체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그랬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그 사람의 진심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남편은 성격이 참 온순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웬만해선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명 화가 날 일인데도 담담히 넘어갔어요. 그건 아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너무 당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대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는 장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은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린다고 했어요. 전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역시 제 느낌대로 두 사람의 아우러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어딘가 표독스럽고 욕심 많게 생긴 시어머니와 쥐뿔도 없으면서 온갖 잘난 체를 다하는 시누이를 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속이 상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왔다며? 네, 그래도 야간대학은 다녔습니다. 야간대학이 대학인가? 그래도 인석이는 명문대 출신인데. 시누이는 자기보다 5살이나 많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기는커녕 대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대했습니다. 뭐 조그만 회사 경리부 대리라며? 쥐꼬리만한 회사의 말이 대리지 누가 알아줘? 정말 불끈하고 욱해서 시아버지와 남편만 아니면 당장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애써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얼만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생활비는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 인석 씨가 생활비 드리고 아버님도 생활비 드리는 걸로 아는데요. 어머, 얘 좀 봐라. 시집도 오기 전에 벌써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결국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야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미 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이라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석 씨, 우리 결혼하고 독립하면 당신 월급은 무조건 제가 관리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이제부턴 어머니께 생활비도 제가 적당히 계산해서 드릴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야단도 제가 맞고 맞장도 제가 뜰 거예요. 어머니가 난리치시면 제 핑계 대요. 남편은 몹시 난처했지만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와 남편은 시댁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혹여 시아버지께서 자기들 몰래 우리에게 돈을 보태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매일 전화해서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우리가 이사할 그 집에 미리 가서 혼수는 뭘 하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예물 하나 못 보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온갖 예단을 다 해오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 돈 없어요. 회사 다녀도 친정엄마가 늘 아프셔서 수술비에 약값 대느라 빠듯했어요. 전셋집도 그나마 대출받고 해서 겨우 장만했고요. 저도 어머니께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어머니도 저에게 예단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 네가 지금 이 시애미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게 싫으시면 어머니도 저에게 예물 제대로 해서 주세요. 그럼 저도 예단 제대로 해서 보낼게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막상 자신이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까 더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셨어요. 누구 편을 들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다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예단 못한다고 했다며. 시누이가 흥분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인 옳기 언니에게 야라고 막말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경우하지만 막 나가는 사람한테는 저도 막 나가거든요. 그래 왜? 따지는 거냐? 뭐? 따지는 거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니? 당연하지. 네가 나보다 아랫사람이잖아. 너도 반말하는데 난 왜 아가씨 하면서 존댓말 해야 하니? 앞으로 존대받고 싶으면 너도 날 존중해. 알겠지? 전 일부러 더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남편이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점잖으시니까 막말을 못하시고 남편은 워낙 착한 데다 눈치 보느라 대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의 만행에 대항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말로만 듣던 시월드에 제대로 입성하고 보니까 없던 전투력이 생기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저나 남편이나 평생 당하고 살 것 같았고 시아버지까지 입장이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가능한 경우에 맞게 시댁에 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초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악역을 맡은 셈이었죠. 왜냐하면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화살바지를 자처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라고 했지만 이미 남편은 집을 넣느라 있는 대로 대출을 다 받았고 월급도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 제 핑계를 댔고 그럼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천하에 못돼 처먹은 며느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랑 남편 월급에서 대출금과 이자 갚아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2번이나 대출받아서 드린 것도 아직 다 못 갚았고요. 매달 생활비도 드리는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 할게요. 아가씨는 그렇게 자랑하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왜 여태 취직도 안 하고 그렇게 놀고 먹는데요? 아가씨에게 취직해서 생활비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돈 들이면 제발 명품 좀 사지 말고요. 집에 있는 명품만 다 팔아도 몇 달 생활비 나오는 거는 아세요? 야, 너 오기 전엔 이런 일 없었어. 인석이도 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다 주고 그랬어. 네가 화근이야. 그땐 인석 씨가 결혼 안 했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했으면 인석 씨는 할 만큼 했어요. 어머니는 맨날 인석 씨에게 키워준 값을 하라시는데 정작 어머니는 인석 씨 도시락 한 번 안 싸주셨잖아요. 도대체 뭘 키워주셨는데요? 인석 씨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앞으로 정 이러시면 생활비도 못 드립니다. 그리 아세요. 야, 아유 이 미친년이. 화살바지는 참 고달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가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은근히 저를 응원했습니다. 언젠가는 퇴근길에 절 잠깐 부르셔서 집 앞으로 나갔더니 시아버지께서 막 튀긴 치킨을 건네시는 겁니다. 웬 치킨이에요, 아버지? 너 치킨 좋아하잖아. 역시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니까. 들어가셔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됐다. 어서 들어가서 식기 전에 인석이랑 먹어. 그리고 아가, 네가 시집와서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살게 해서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잘 해내고 있어서 아버지는 든든하고. 아버지 속은 얼마나 시끄럽고 아프셨을까요? 가끔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너지곤 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딸은 아버지 알기를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그 두 사람은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여겼고 남편은 자신들의 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내나 딸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제 남편이니까 제가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버린 우리 아버지 입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며느리를 응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우린 정말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출은 있는 대로 다 받았고 매달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친정엄마가 또 허리 수술을 받으시느라 그나마 보너스 받은 것까지 모두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사정을 아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몰래 돈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런 건 묻지 말고 이걸로 전세금 보태줘라.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이사 가기로 했어요. 혹시 우리 때문에 빌리신 거면 그냥 돌려주세요. 아버지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아시면 또 난리 날 거고요. 빌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어디 투자를 좀 했는데 돈을 벌었어. 그리고 네 남편이나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가 적당히 빌렸다고 해. 그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월급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비상금이 있다고 해도 어딘가에 투자할 만큼은 아닐 텐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아버지는 명문대 출신답게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으셨어요.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늘 책을 읽으셨고 가끔 미국 방송도 아무런 통역 없이 자유롭게 듣고 이해하실 정도로 명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학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도 따고 주택관리사, 경매사 자격증, 투자 분석사 등등 제가 아는 것만도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셨어요. 하루는 왜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시냐고 여쭈었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존재니까. 세상은 항상 변하고 바뀌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면 누가 알겠니? 나중에 또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현재도 불확실하지만 그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에 들어가도 항상 쌀 궁리만 하고 트집만 잡는 시어머니의 얼굴 붉히는 것도 싫었고 사는 건 뜻대로 안 되는데 혼자 독서실에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건 온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도 같아요. 언젠가 우연히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우울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거창한 꿈도 있었을 것이고 삶에 대한 포부도 있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하는 애잔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뒷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한 달 꼬박 걸려 아버지 가디건을 떠서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운전할 때 입으니까 참 따뜻하다고 그러시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사실 전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 번 이혼했고 어렵게 재결합을 하신 탓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막 나가는 것도 참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내 식구라는 마음으로 품으려 하셨죠. 절친의 아들을 입양했다는 게 무슨 큰 원죄인 양 시아버지는 늘 죄인처럼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참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착한 사람만 당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까지 우린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어서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때라 저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사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과로사였어요. 그쯤 과로사 사건들이 심심찮게 뉴스에서 보도되었지만 그게 제 남편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외국계 회사가 빡세다고 하지만 착한 남편의 성정상 못 견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서야 그 사람이 오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인 저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그 슬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겨져 있었어요. 날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들었던 온갖 악담과 당했던 온갖 악행들이 전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이 쓰레기, 나가 죽어라, 왜 빈대처럼 빌부터 사냐 등등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매일 듣고 살았대요. 하루라도 그런 말을 안 들으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시어머니는 곰팡이가 핀 음식을 주면서 자기 눈앞에서 다 처먹으라고 했답니다. 안 먹으면 뺨을 때리고 방에 가두었대요. 5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남편 옷을 다 찢어놓고 책에 침을 뱉고 그랬답니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대요. 물론 시아버지에게 일러바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남편은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털어놓지 못했답니다. 아니, 다 털어놓으면 시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되어서 그냥 자기 혼자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입양하고 키워주셨는데 보답은 못할 망정 분란을 일으킬 일은 안 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굴러온 돌이 맞으니까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은 안 하고 싶었답니다. 그 어린 남편이 수도 없이 당했던 고통들이 제 심장에 그대로 다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저에 대한 미안함도 적혀 있었어요. 결국 남편을 죽인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눈이 뒤집혔어요.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인석 씨에게 날마다 쓰레기라고 버러지 같다고 죽어버리라고 하셨다면서요. 썩은 음식을 먹게 하고 잠도 안 재우고 청소며 빨래며 다 시키고 잘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곳만 때렸다면서요. 당신은 악마야, 악마. 당신이 인석 씨를 죽였어. 뭐야? 아유, 이 미친년이 어디 와서 행패야. 남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당신 눈에도 피눈물 날 때가 있을 거야. 내 똑똑히 지켜볼 거야. 아니, 이게 정말 돌았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막말이야. 너도 미친년이야. 네가 인석 씨한테 한 악행은 생각 안 하니? 별것도 아닌 게 놀고 처먹고 오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명품이나 사고 넌 지옥에 가는 것도 아까워. 이후 신우가 분노하며 제 뺨을 때리는 동시에 전 신우의 양쪽 뺨을 다 후려쳤습니다. 고소하겠다고 발광을 하더군요. 하라고 했어요. 남편을 죽인 게 누군지 낱낱이 가려보자고 저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그 잔인함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시몬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퇴근하던 시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자경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은지 너 오빠한테 정말 그랬던 거야? 두 사람은 당연 발뺌을 했지만 전 남편의 일기장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시면서
내내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다 당신 탓이라고 하시며 맥을 놓으시더니 그만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풍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그냥 죽지 왜 반신불수가 되어 살아남았냐고 온갖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돈을 벌 때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생활비를 받았어야 하니까 완전 막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동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날마다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든 험담을 다 들으면서 눈물만 흘리셨대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끊이지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니까 평생 참고 사신 건 정작 시아버지였는데 자신들이 참고 살았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니 그런 인간들 곁에 아버지를 두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까 몰라서 전 차라리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을 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그 집을 팔고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면 시아버지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진 아버지가 잘 버텨주셔야 하는데 걱정이었습니다. 전 일주일에 2번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고 식사를 챙기고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낮에는 회사를 다녀야 해서 24시간 옆에 붙어서 살피지 못해 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고마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제의 날에 갑자기 답답하다고 하셔서 휠체어에 태워 공원 산책을 나왔다가 사라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편지에는 걱정 말라는 말과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라는 당부뿐이었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어디로 가실 수도 없는데 온갖 나쁜 상상만 들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사라지길 기다렸다는 듯 후련해하는 시어머니나 시누이하고는 싸울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저 혼자 1년 내내 시아버지를 찾아다니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시누이와 함께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지만 그들은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당장 신고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찾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독촉장이 쌓여갔죠.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의 아파트니까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사람은 시아버지였던 거죠.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내쫓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군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거 그거 범죄라는 거 모르세요? 제가 몰라서 신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 먼저 찾아야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또 전화하면 신고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그렇게 경고를 했더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말 뜻밖에도 근사한 벤츠차에서 정장 차림의 시아버지가 내리시는데 꿈인 줄 알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멀쩡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전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안겨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세요? 저 정말 아버지 잘못되셨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고 휠체어를 타던 모습이 아니라 멀쩡하게 걸으셨어요. 아직 지팡이를 짚으셨지만 거의 회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동안의 일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냥 기적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푼돈으로 심심할 때마다 주식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땄던 여러 자격증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고, 늘 공부하고 책을 읽으셨던 것도 모두 주식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처음엔 정말 가볍게 시작했는데 의외로 수익을 올리면서 그 돈을 미천 삼아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투자의 규모와 범위를 점점 늘렸는데, 운이 좋게도 투자하는 족족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회사도 인수했고요. 사실상 그 무렵엔 운전도 그만두고 작은 오피스텔 사무실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겐 일체 비밀로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알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게 되었고, 남편의 일기장을 본 뒤 큰 충격으로 풍을 맞으면서 고비가 왔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노골적인 구박을 받으면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았고, 한시라도 빨리 오피스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산책을 가자고 말을 했던 거고, 제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미리 뽑아두었던 직원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 제가 걸어둔 현수막을 보셨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 전까지는 꼭 참았대요.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재활치료에 전념했고, 인수했던 회사도 잘 키워서 몇 배의 돈을 받고 팔았답니다.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를 대출받고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다시 경매로 낙찰받은 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전 정말 감격스러웠고, 시아버지의 의지와 용기에 감동을 받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제가 앞으로는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할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석이를 200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유일한 아버지 핏줄이잖아요. 설마 저 버리시는 건 아니죠? 옛날 일은 다 잊으세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군요. 그저 시아버지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꽂혀서 어떻게든 그동안의 일을 대충 넘길 생각으로 거짓 눈물 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아줄 시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래도 난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는데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상종할 가치도 봐줄 이유도 없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명의도용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혼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 온갖 모욕과 악행을 일삼은 신우와도 천륜을 끊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경매로 사들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우리 인석이도 그렇게 안 되고 너도 고생 안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물 흐르듯 그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 곧 시아버지는 70이 되십니다. 여전히 의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세요.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공예방을 운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가죽 공예도 하고 털실로 옷도 짜고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스웨터나 가디건을 제가 짜드립니다. 아버지 춥지 않게, 그 쓸쓸한 뒷모습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아버지는 완전 재활에 성공하셨고 마라톤에도 도전하셨어요. 앞으로는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하신다는데 전 항상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재혼하시라고 하면 저부터 재혼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서로 재혼하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때로는 딸과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때 저는 아들의 유품 속에서 어떤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하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기다리겠다며 그곳으로 어머니인 저를 데리고 함께 나아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죠. 아무래도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지의 주인공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반드시 전해주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부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침내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낸 저는 도리어 선물을 받게 되고야 말았어요.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게 만든 아주 뜻밖의 선물 말이죠. 과연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으며 그때 제가 받은 선물이란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긴 저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긴 시간 마음에 품고 살아온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시작된 건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마침 그날은 여름 휴가를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기에 저희 가족은 저녁 나절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바닷가로 출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분명 제 방에서 단잠에 빠져들었는데 눈을 뜬 곳은 뜻밖에도 제 방이 아닌 병원이더라고요. 마침 간호사 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다가왔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밤에 제가 어디 다치기라도 했던 건가요? 저는 분명 제 방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제 몸 곳곳에서 무슨 탄내 같은 게 풍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머리카락도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손대기가 무섭게 부서지듯이 끊어져 나갔고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샘솟기 시작했고, 그와 거의 동시에 간호사 언니가 간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간밤에 학생네 집 건물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아래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사방팔방으로 번지는 바람에 학생네 집도 불길에 휩싸여서 전소되어 버렸고요. 그제서야 저는 간밤의 기억들이 드문드문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부모님께서 급히 깨우길래 얼떨결에 거실로 나갔더니 거실에는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불길이 현관까지 집어 삼켜버리는 바람에 도망도 치지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는 없었으며, 아버지께서 수건에 물을 묻혀서 저의 코를 가려주시던 모습들이 마치 조각난 사진처럼, 그리고 주마등처럼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옆을 보니 응급실에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 혼자 있어요?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응급실인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하루아침에 심지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선뜻 믿을 딸자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들이닥친 잔인한 현실이 저로 하여금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겨우 17,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장례식을 제 손으로 준비해야만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아원 동기 동창으로 만난 사이였기에 어린 저를 대신해서 장례를 준비해 주실 일가 친척분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일하게 다행스러웠던 건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참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셨다는 점이었어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동딸인 저에게 적어도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을 만치 꽤나 많은 유산도 남겨주셨고, 더욱이 정말 많은 조문객분들께서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도 나누고 혼자 남겨진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께서는 부모님의 발인을 마친 저의 손을 꼭 잡고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처럼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는 건 너도 이미 알고 있지. 너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분들이었어. 부하 직원들에겐 늘 존경받았고 상사들에게도 아주 든든한 후배였지. 그러니 지수가, 너는 훌륭한 부모님이 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결실이자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려무나. 앞으로 아무리 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절대 주저앉지 말고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단다. 사장님의 위로를 끝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끝마친 저는 이후 한동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빠져 지냈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게 된 건 앞으로 지내게 될 청소년 보육시설에서 맞이한 첫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만난 보육원 친구들이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 이름도 얼굴이나 목소리도 하나도 아는 게 없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고. 근데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일가 친척도 전혀 없는 분들이셔서 그 바람에 앞으로 여기서 지내게 됐어. 그랬구나. 그래도 난 조금 부럽다. 적어도 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적어도 저는 부모님과 행복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비로소 저는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날부로 제 인생 단 하나의 소망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도 이루고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여럿 낳아서 훌륭한 어머니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건 저의 일생일대의 소망이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제가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거든요. 신랑감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기도 성실하거니와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시댁으로부터의 반대 같은 건 일절 없었고 오히려 환영을 받았기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으리라는 단꿈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맞이한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저의 한평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즘처럼만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시로 했을 만치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런 저에게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소망은 다름 아닌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임신과 출산을 꺼려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과는 다르게 당시 저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까지가 행복한 가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아침 식사를 나눈 뒤 각자 차를 끌고 출근길에 나섰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던 차가 하필이면 대형 교통사고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는 바람에 저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너머로 남편이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아내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장 파열이 너무 심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급하게 수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내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일 때 얘기잖아요. 최선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운이 좋으면 개복 수술을 몇 차례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이 잘 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임신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심하게 손상된 부위가 다름 아닌 자궁 쪽이거든요. 아내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의 의식은 꺼져버렸고 마침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뒤의 일이었는데요. 마침 시모가 제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에 제가 정신을 차리기가 무섭게 시모를 향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저 수술 잘 된 건가요? 아이는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사의 기로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며느리인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꽤나 냉담하더라고요. 네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니?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직전에 신랑이랑 의사 선생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 나도 부담 없이 이야기하도록 하마. 병원에서 태어나는 바로 그날부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도록 해. 갑자기 이혼을 하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다 짐작하고 있으면서 뭘 굳이 캐묻고 그래? 네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겠니? 자궁을 적출하는 바람에 목숨줄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 에휴, 여간 우리 집안에서는 대도 잊지 못하는 며느리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당장 이혼부터 해. 네, 맞습니다. 그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부터 소박을 맞게 될 위기에까지 처했었죠. 아무튼 그날 저에게는 시모에게 대답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하라는 말을 끝으로 쌩안이 병실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죠. 동시에 저는 하늘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비통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인이 아니고서야 하늘이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눈물만 쏟아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시모의 손에 의해 정말 이혼을 당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만큼은 제 편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이혼시키겠다는 시모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주었거든요. 지숙이가 몹쓸 짓을 벌이고 다니다가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고 때문이었잖아요. 안 사람 잘못이 아닌 일 가지고 엄마는 왜 자꾸 이혼 소리를 입에 올리는 거냐고요. 그게 왜 아무 잘못도 아니라는 거니? 넌 칠거지약이라는 옛말도 몰라? 자고로 애 못 낳는 며느리처럼 흉악한 죄인이 따로 없는 법이야. 자식은 입양이라도 해서 키우면 돼요. 요즘 세상에는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되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요. 얘라이 못난 자식아. 너 어디 문제 있니? 고자라도 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엄한 남의 집 씨앗을 데려다가 자식으로 키울 생각을 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새장가 들어서 이 엄마 품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줘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랑 의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처럼 남편은 최선을 다해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희를 이혼시키겠다는 시모의 생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무리 보채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이번에는 저를 직접적으로 들볶는 방법을 선택했을 따름이었죠. 아직 수술해서 회복도 다 되지 않은 저를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어찌나 악담을 퍼부어 대던지. 정말이지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물론 저라고 얌전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들볶을 시간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지금 어머님 표정이 얼마나 흉물스럽고 추잡스러운지 거울 보고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너는 지금 그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애도 못 낳게 된 주제에 뭐 잘났다고.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며느리한테 그게 하실 말씀들인가요? 그리고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 자식이에요. 세상에 전부와도 다름없는 하늘 같은 딸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몹쓸 대접이나 받자고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 다툼이 몇 날 며칠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제 몸에 다시금 이상이 생겨버리고야 말았어요. 심호 때문에 이틀에 한 번꼴로 혈압이 한계치까지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수술 부위의 회복이 자꾸만 더뎌졌거든요. 심호 때문에 저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결국 저를 위한 특단의 결심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미안한데 여보, 우리 엄마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야 차라리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설마 당신 지금 나를 포기하려는 거야? 당신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봉합해 놓은 장기나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땐 정말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니까 우리 이쯤에서 이혼하자. 대신 내가 반드시 약속할게. 우리가 이혼한다고 한들 내가 재혼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은 바로 지숙이 너니까. 그날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지옥 같은 고부 갈등 속에서 한평생 살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아무리 남편과 문제가 없다고 한들 고부 갈등으로 점철된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으며, 그런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는 건 저나 남편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될 테니까요.
물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자기네 엄마한테 있다면서 가진 전 재산을 저에게 모두 넘겨주는 조건에 협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에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시모가 그런 방식의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의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모는 저에게 단 한마디의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미 상호간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이혼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뭐라고? 아주머니? 너 지금 그건 나한테 한 소리야?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앞으로 한평생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더 이상 아주머니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날 전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의절 선언을 했고 충격받은 시모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의료진들에게 엎여 사라졌죠. 그렇게 그날 전 남편은 저희 앞날에 또 다른 행복이 영원히 깃들기를 기원해주며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정말로 재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에서 재가를 권하는 선자리를 참 많이도 주선해 주었지만 재혼 생각 없다는 한마디로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자기 엄마와도 인연을 완벽히 끊어버렸고요. 이로써 전 시모는 졸지에 손자를 품에 안아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전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혼하고 얼마 뒤 저는 순조롭게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만 빼놓으면 정말이지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 흔한 사고 후유증이나 수술 후유증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마음 편히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이 소망이자 꿈이었던 저로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없었거든요. 그랬던 저의 삶에 또 한 번의 햇살이 깃들게 된 건 제 곁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파랑새처럼 나타난 그이는 저와는 동병상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날에 제가 악독한 시모 때문에 이혼을 겪었다면 그이는 악독한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전처 쪽이 아주 심각한 악처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는 족족, 남자 작부들이 나오는 술집에 가져다 바치지를 않나. 심지어 남자 작부들 중 하나랑 제대로 눈이 맞아서 오피스텔까지 몰래 마련해주지를 않나. 심지어는 남자 작부랑 놀아나는 모습까지 아들에게 들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딴 남자랑 바람 피우는 장면을 아들한테까지 들켜버렸다고요? 아들이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일찍 집에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른 젊은 남자랑 집 앞에서 입맞춤을 나누고 있다나 뭐라나.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권이 나한테 주어진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들이 충격 많이 받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야. 가뜩이나 과묵하고 무뚝뚝하던 녀석이 그날 이후로는 훨씬 더 말수가 적어졌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의 재혼이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아직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이라면 일단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새남편의 외동아들을 만나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새남편이 저에게 외동아들 석현이를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저는 석현이에게 아주 살갑고 환한 미소로 첫 인사를 건넸어요. 네가 석현이구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아버지가 우리 석현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니? 아버지가 제 자랑을 했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지금껏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모범생이라면서. 그런 훌륭한 아들을 두고서는 어떻게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니까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역시나 외동아들 석현이는 듣던 대로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 세 사람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일쑤였어요. 저와 그이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석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참 다행이었던 건 석현이가 저와 그이의 재혼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별말 없던 석현이가 이제 학원에 갈 시간이라면서 자리를 뜨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렇단다. 나도 너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도 날 참으로 많이 아껴준단다. 그래서 아줌마랑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번 삶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주고 싶은데 우리 석현이 생각은 어떠니? 저야 뭐 아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석현이는 중학생 치고는 너무나도 어른스럽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친어머니의 악행으로 인한 상처가 석현이의 마음속에 아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에 저는 그 사람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저 가여운 아이를 위해서 내 한평생을 다 바칠게. 세상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서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해줄 거고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반듯하게 키워줄 거야. 이로써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새 시댁 식구분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며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새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을 생략하는 대신 저랑 새 남편이랑 석현이랑 셋이서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서 저희가 새 부부가 되는 날을 추억으로 간직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시부모님의 제안은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물론 저도 가족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부부가 되는 날의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 사진을 찍는 건 조금은 나중의 일로 미루어두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그래서 아들이 저를 어머니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날에 저희 세 식구가 진정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서요.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시부모님 댁과 시댁 식구분들께서는 아주 마음씨 깊은 새 며느리감이 들어왔다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가족 사진 찍는 일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석현이와 행복하게 가족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나도 굴뚝 같았지만 원래 가족 사진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했을 때 찍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후 저는 가족 사진을 찍게 되는 날을 고대하며 석현이에게 조금씩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석현이는 저희 부부의 재혼을 굳이 반대하지만 않았을 뿐 좀처럼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석현이가 저한테 못되게 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엄마인 저를 무척이나 어려워하고 어색해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석현이에 대한 아주 뜻밖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께서 석현이가 그저 의무처럼 공부만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을 뿐 자신만의 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이에 저는 석현이에게 왜 꿈이 없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같다고나 할까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대체 언제부터?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던 바로 그날부터요. 그날부터 어른이 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어쨌거나 제 피의 절반은 친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친엄마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몹쓸 악처가 결국 자기 친아들의 앞길마저 막아버린 꼴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석현이의 곁에는 새엄마인 제가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석현이를 꼭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 석현이는 친엄마의 핏줄을 절반씩이나 물려받았지. 그건 하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석현이가 친엄마의 마음마저 물려받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은 새엄마인 내가 물려줄게. 내 아들 석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날부터 저는 석현이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가슴 뛰는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직업체험도 둘이서 참 많이도 다녔고 각종 예술 행사와 전시회도 꼬박꼬박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석현이는 좀처럼 자신의 꿈을 찾아내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유명 화가의 전시회에 석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만나게 된 이래 처음으로 석현이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로 그저 미술관은 가기 싫다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석현이에게 다른 곳들은 잘 따라다니면서 왜 미술관은 가기 싫어하냐고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석현이가 방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저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무심코 전화를 받은 저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새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어요. 새 남편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제 심정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친정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고 첫 번째 결혼 당시에는 난데없는 대형 교통사고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더니 재혼해서 이제 겨우 새로운 행복을 찾아나가고 있을 무렵에 새 남편마저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저라는 사람의 팔자가 왜 이토록 기고하나 싶기도 했고 혹시 제가 정말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악당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 꿋꿋하게 견뎌야만 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 석현이가 있었으니까요. 석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로서 꿋꿋하게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건 새 남편을 잘 보내주고 석현이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 삭혀낸 다음에 그때 가서야 저한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석현이의 슬픔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석현이가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떨쳐내던 무렵은 무려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무렵에서의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마저도 제가 엄마로서 석현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석현이가 슬픔을 조금이나마 떨쳐내면서 이제 한시름 덜었나 싶었건만 이번에는 석현이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석현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해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마로서 석현이를 축하해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엄마로서 아들에게 좋은 자취방을 하나 얻어주고 싶었지만 석현이가 꼭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에서 지내야 다른 허튼 마음 안 품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석현이는 그렇게 상경했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새 남편이랑 저랑 석현이랑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지내던 집이 어찌나 쓸쓸하게 느껴지던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 거실에는 여전히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리해서라도 가족사진 하나 찍어놓는 건데 하는 후회막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엄마라서 석현이가 끝내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군입대를 앞둔 석현이가 친할아버지 할머니 댁도 아니고 친가 친척 식구들 집도 아닌 저희 집을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 석현이를 맞이했죠. 석현아, 여기는 어쩐 일이니? 내일 입대 날인데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친구들이랑은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은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찾아왔고요.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가족을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군대를 가면 원래 부모님이 배웅을 해주시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내일 훈련소 앞까지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지, 인서가. 누가 뭐래도 내가 석현이 엄마잖니. 엄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아들을 훈련소까지 배웅을 나가겠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석현이 입에서 가족을 찾아서 저에게 왔다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부모로서 훈련소 입소를 배웅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주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 쏟아낼 일인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석현이가 훈련소로 들어가며 저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뭐라고? 석현이 너 지금 나한테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한 거니? 순간 제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와 엄마라는 말은 비록 그 뜻은 같을지언정 석현이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말은 그 느낌이 아주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그건 마침내 저를 부모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는 엄마로서 아들을 끌어안고 다독이며 석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석현이가 진정한 모자지간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이후 저와 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극진한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의 면회를 갔고요. 아들은 휴가를 나오면 제일 먼저 저희 집으로 향했죠. 다만 아들은 휴가 첫날만 저희 집에 머물렀고 이튿날부터는 대학 친구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죠. 그래서 솔직히 서운했냐고요. 아들이랑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자꾸 서울로 올라가서 그곳으로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를 하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로서 석현이가 가엾더라고요. 세상이랑 동떨어진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느라 친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석현이에게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서울로 보내주었어요. 아들이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다가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엄마 마음에서였죠. 그랬던 아들에게 병고가 생긴 건 아들이 전역을 한 달 남짓 앞둔 말년병장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이 마지막 휴가를 언제쯤 나오려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중대장님으로부터 난데없는 연락이 날아들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아드님께서 국군병원에 있습니다. 갑자기 왜요? 우리 석현이가 어디 많이 아픈가요? 아들이 직접 전화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건가요? 일단 최대한 빨리 국군병원으로 와주세요. 보호자께서 와주셔야 최석현 병장의 사망 선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된 건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훈련 도중 산비탈을 뛰어 올라가던 아들이 그만 발을 헛디뎌 버렸고 가파른 산비탈을 굴러 내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머리를 찧어서 그렇게 되었다더라고요. 조사 결과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전부 사실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한들 아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망 선고를 받던 바로 그 순간부터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가 무섭게 또 까무러쳤다가를 반복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인 저를 위해서 석현이의 장례를 3일장이 아닌 1일장으로 치르셨습니다. 젊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장례를 치르는 동안 부모가 겪게 될 아픈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1일장으로 치르는 경우들이 찾아보면 꽤나 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를 떠나보낸 슬픔이야 이루 형언할 수 없지만 며느리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내린 결정이셨죠. 어쨌거나 제 아무리 짧은 장례였다고 한들 저에게는 엄마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들의 유품 속에서 며칠 전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가 한 통 나오더라고요. 그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조금 전에 전화통화로 했던 얘기 있잖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머니께서도 아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보면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야. 그니까 석현아, 너 저녁하는 날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꼭 어머님이랑 같이 와야 된다. 저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경황 없이 짧은 장례를 치르느라 아들의 친구들에게 부고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준비해다던 선물이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저녁날에 아들과 함께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지 하는 궁금증이었죠. 모르긴 몰라도 저희 아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 친구에게도 반드시 아들의 부고를 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희 아들이랑 제일 친한 친구였을 테니까요. 이에 저는 겸사겸사 아들의 대학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며 눈물의 부고 소식을 전했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저녁날에 아들이랑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람인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희 아들이 원래 전역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 밝아오고야 말았어요. 편지에 적혀있던 시간 전까지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 친구를 바람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만난 학생에게서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편지의 주인공이 저는 아니에요. 그치만 누구인지, 석현이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안에 미대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술관도 가기 싫어하던 녀석이
가장 친한 친구를 미대생들의 실습실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석현이는 평범한 문과대학교 학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래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친구의 약속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일단 약속 장소라는 곳으로 내달렸는데요. 그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뜻밖에도 참으로 고운 자태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실습실에서 혼자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친구들을 통해서 석현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죠. 저는 그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석현이랑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이 맞나요?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석현이 소식 전해들었고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러 이곳으로 향하셨다길래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랬군요. 헌데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연인이 있다는 건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로서 이런 궁금증이 샘솟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는지 실례가 아니라면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엄마로서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친구의 친구 사이로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가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석현 씨가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전공하는 미대생이거든요. 아휴, 그 녀석은 왜 그렇게 미술을 싫어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석현이한테 처음으로 거절당했던 제안도 같이 미술관 가자는 것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석현 씨는 세상 누구보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친엄마처럼 되기 싫어서 그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왔을 뿐이었고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그림을 전공한 미대생이었으니까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미대생 출신이었던 친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석현이는 미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서도 미술을 향한 자신의 꿈과 열망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저는 그런 열망을 터뜨려준 사람이 바로 그 여학생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석현 씨가 그림과 미술을 향한 열망을 똑바로 마주볼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라면 저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석현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는 분명 그림과 미술을 사랑하고 그만큼 똑같이 너를 사랑하는데 친엄마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 사랑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로 계속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물려주신 새어머니의 아들답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어머니의 아들답게 내 마음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한평생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눈물을 쉼없이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저를 깊이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준 것만큼 부모에게 행복한 일은 또 없을 테고요. 더군다나 아무래도 저는 석현이를 세상 둘도 없는 효자로 키워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보여주겠다면서 저를 새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캔버스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 천의 한쪽 끝자락을 저에게 쥐어주더라고요. 이에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흰 천을 힘껏 당겼고
그 천에 숨겨져 있던 캔버스를 바라보며 다시금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저와 새 남편, 그리고 석현이 이렇게 세 식구의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는 일종의 가족사진 그림이었거든요. 석현 씨가 그동안 휴가 나올 때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행복한 가족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의 소망을 아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대신해서 이루어주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랬군요. 그래서 휴가 나와 있는 동안의 대부분을 서울에 올라가 있었던 거였군요. 아휴, 그림 솜씨가 참 대단도 하지.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그렸을꼬. 그건 어머님께서 석현 씨에게 아주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덕분일 거예요. 원래 예술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창구잖아요. 석현 씨의 마음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림 속 가족분들의 모습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석현이는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석현이를 그렇게 키워내었다는 뿌듯한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공허함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제 곁에 없으니까요. 저는 또다시 가족 없는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 짓고 있던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석현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평생의 소망이자 꿈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멋진 부모가 되는 게 저의 소망이자 꿈이었죠. 이제는 다 부질없어졌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지금 제 뱃속에는 어머님의 새로운 가족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이란성 쌍둥이래요. 하나는 손자, 하나는 손녀, 이렇게요. 아니, 설마 임신했어요? 임산부 배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는 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일찍 세상 떠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가지셨을 때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형제 자매도 없어서 혼자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평생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들이 엄마에게 안겨주려고 했던 선물이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마치 그 생각이 맞냐고 물어보기라도 하듯 그림 속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엄마의 생각이 맞다는 대답을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학생, 아니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님만 괜찮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렇게 고운 처자를 미혼모로 만드는 건 도리가 아닐 뿐더러 혼자 외로운 입장인 처자를 외면하는 건 어른된 도리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며느님은 우리 아들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이자 이 엄마에게 선물한 새로운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아들 석현이는 저에게 가족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노라는 소망이자 꿈을 다시금 이룰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제 팔자가 기고하다거나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석현이의 엄마이자 며느리의 시어머니이며 손자 손녀의 할머니인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악당일 리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나라를 구한 영웅임이 분명할 테죠. 이 사연을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 석현이에게 바칩니다.
석현아, 네가 그려준 가족사진 그림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 제일 좋은 자리에 떡하니 걸려있단다.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너도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으렴. 먼 훗날 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너의 엄마로서 우리 석현이를 잘 보살펴 줄 테니 말이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